사돈 숨 넘어가기 전에 도장부터 찍어. 니네 아버지 빚 우리 아들한테 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친정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짠 듯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이혼 서류부터 들이밀었죠. 친정덕 볼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으면서 사정이 어려워지니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려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 저는 이혼 서류를 넘기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짜죠, 어머니?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여자, 이서연이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눈이 멀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는 중환자실의 공기는 유난히 더 서늘하고 무겁게만 느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투명한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우리 아빠의 얼굴은 제가 평생 우러러보던 태상건설 회장님의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모진 풍파 앞에 힘없이 쓰러진 가여운 노인의 모습일 뿐이라서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믿었던 사위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쓰러지신 아빠의 앙상한 손을 잡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시어머니가 서 계시지 뭐예요. 사돈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마치 빚쟁이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제 앞에 툭 던지며 악다구니를 쓰시더라고요. 니네 아버지 빚 우리 아들한테 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당장 도장 찍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분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마자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고 달려오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지만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예상대로 이혼 서류였고 이미 남편란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늙은 노모를 앞세워 이혼 서류나 들이미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비겁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눈물을 닦아내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들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어머니, 이거 진짜 이혼하라고 가져오신 거 맞으시죠? 진짜 원하시는 거죠?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내셨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그 자리에서 꾹 눌러 찍어드렸어요.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그 순간 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사무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딴소리 하시기 없기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딱 3년 전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도 오늘처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순박한 미소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거든요. 재벌가 딸이라는 제 배경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지쳐있던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며 수줍게 고백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선하고 투명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다가 그 사람이 취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서연아, 나는 가족이 뭔지 몰라. 부모님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고독을 토로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내가 이 남자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 이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죠.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성실함 하나는 최고라는 그 남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제 친구들은 시월드가 없는 게 최고의 혼수라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고아인 남편과 결혼하면 오로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도 못내 불안해하셨지만 남편이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여셨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 정말 가진 건 없지만 서연이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빠가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최고급 호텔에서 올린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고 남편은 신데렐라의 왕자님처럼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이면 아빠를 모시고 골프장이며 낚시터를 다니면서 정말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더라고요. 아빠도 그런 사위가 기특하셨는지 회사 요직에 앉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경영 수업을 시키시며 차기 후계자로 점 찍어 두시는 눈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하게 행복했고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신혼 1년 차에 접어들며 너무나도 평화롭고 달콤하기만 했던 우리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 1주년을 기념해서 남편과 오붓하게 와인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지 뭐예요. 평소 침착하던 사람이 손까지 벌벌 떨며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조용한 거실이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똑똑히 들리고 말았거든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뼈에 사무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아주 기묘한 톤이었어요. 민재야 엄마야.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고아라고 쳐내고아라 피부치 하나 없다고 했던 남편에게 엄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어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저와 전화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 엄마라는 단어에 무너져 내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해야 할지 배신감을 느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고아라고 외로운 사람이라서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친부모의 존재는 우리 부부의 견고했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떨려오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던 날, 제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묘하게 엇박자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혈육을 만나는 자리니 아내로서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본능은 자꾸만 도망치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어요. 약속 장소인 낡고 허름한 한식당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잔뜩 구겨진 옷을 입은 노부부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내 새끼 하며 달려와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는 시아버지를 보며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처절한 상봉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시선을 느껴야만 했어요. 남편을 끌어안고 우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이 아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외제차 차키와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를 바쁘게 훑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은 30년 만에 찾은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정이라기보다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예상치 못한 횡재를 발견했을 때 번들거리는 탐욕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감격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남편에게는 그런 섬뜩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 뻔하디 뻔한 레퍼토리를 읊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당당함마저 서려 있었어요. 민재야,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널 보내고 내가 하루라도 편히 잠든 적이 있는 줄 아니?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렸다는 그 비겁한 변명을 남편은 마치 성경 말씀이라도 되는 양 거룩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저 남편의 배경과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지만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갈망했던 남편에게 그들은 신이 내려준 마지막 구원과도 같았나 봐요. 그날의 만남 이후 남편은 마치 효도 한번 못 해보고 죽은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생하신 부모님께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옷 한 벌 사드리는 정도라 저도 기꺼이 웃으며 지갑을 열었지만 그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시부모님이 사시는 월세방에 곰팡이가 펴서 기침을 하신다며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제 상의도 없이 덜컥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와서는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부모님 건강이 걱정된다는데 며느리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해줬더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시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며 최고급 세단을 뽑아다 바치고 시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에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며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기 시작했죠. 제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씹던 밥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낯설어서 순간 얼어붙고 말았죠. 야, 이서연. 너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내가 내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너는 부모님 잘 만나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난 이제 겨우 부모님 만났어. 그동안 못 해드린 거 다 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남편의 그 악에 바친 고함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딸이를 틀고 있던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폭발이었어요. 저는 그 적반하장 같은 태도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따끔하게 지적했죠. 누가 효도하지 말래? 적당히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자기가 번 돈 아니잖아. 다 우리 아빠가 주신 거고 회사 돈인데 자기가 생색은 다 내면서 펑펑 쓰는 거 장인어른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아?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아서 친정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빠는 씁쓸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더니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시지 뭐예요? 서연아, 박서방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평생을 처내고아로 외롭게 살다가 핏줄을 찾았으니 그 기쁨이 오죽하겠어. 가족 없이 산 게 평생의 한이라는데 네가 좀 넉넉하게 마음 먹고 참아줘라. 없는 사람 돕는 셈치고 남편 기살려주는 셈치고 눈 감아주면 다 너한테 복으로 돌아올 거다. 내가 박서방 더 열심히 일하라고 챙겨주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아빠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이 그리고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시는 그 따뜻한 배려가 저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법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며 묵묵히 며느리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으로 돌아올 거라는 아빠의 말씀만 믿고 저는 시댁의 온갖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하녀 아닌 하녀가 되어버렸죠. 김장철이 되면 연차까지 내고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고 버무리는데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애미야, 간이 좀 싱겁다. 더 빨갛게 해라 하며 훈수만 두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항공권부터 숙소 예약, 현지 가이드 역할까지 자처해서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따라다녀야 했어요. 시아버지 환갑잔치 때는 유명 호텔 연회장을 빌려 제 사비로 최고급 요리와 가수까지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드렸는데 시댁 친척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음식이 짠해 싱겁네 하며 타박을 놓질 않나 갈 때 챙겨드린 답례품이 약소하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기까지 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시댁 식구들이 딱 그 짝이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며 더 큰 것을 요구해 왔고 그 탐욕의 입은 벌려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같았죠. 애미야, 이번에 네 시누이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혼수는 좀 빵빵하게 해줘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겠니? 너네 친정은 그 정도는 껌값 아니냐?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제 앞에서 보란 듯이 큰 소리만 뻥뻥 쳐대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나날들이 2년이나 지속되면서 남편은 점점 제가 알던 그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남편은 고속 승진을 거듭해
태상건설의 핵심 부서인 구매팀장 자리에 올랐고 저 역시 회계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회사 내에서는 꽤나 힘있는 실세 부부로 통하게 되었죠.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보게 된 남편은 겸손함 대신 오만함을, 성실함 대신 허세를 옷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업복에 흙을 묻히며 땀 흘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태리제 명품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채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벌러덩 눕더니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 오늘 그 자재업체 김 사장 그 양반 나한테 90도로 허리 숙이며 굽신거리는 거 봤어? 역시 남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니까. 내가 구매팀장이 되니까 그 콧대 높은 사장들이 알아서 기는 거 있지. 이게 바로 갑의 인생이지. 서연아, 너도 이제 어디 가서 남편 자랑 좀 하고 다녀라. 남편의 씀씀이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커져만 갔어요.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며 쓰던 돈을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버는 돈이라고 착각하며 법인카드와 제 개인 카드를 가리지 않고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했죠. 핸드폰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딩동딩동 울려댔는데 그 내역을 볼 때마다 제 혈압은 수직 상승하곤 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고급 한정식집, 피부과, 심지어는 성형외과까지 시댁 식구들이 제 카드를 마치 자기들 카드처럼 들고 다니며 긁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따지면 남편은 오히려 우리 엄마 쌍꺼풀 수술 좀 시켜드렸다. 왜? 늙어서 눈꺼풀 처지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친정의 부와 회사의 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태생적 권리인 양 누리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저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 불안한 예감은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우리 부부의 겉모습만 화려한 일상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는 걸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우리 부부의 성이 모래성처럼 위태롭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공기가 감도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평소 저를 잘 따르던 감사팀 후배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저를 비상구 계단으로 불러낸 후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서류 안에는 제 남편이 자재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긴 리베이트 내역과 그 대가로 납품받은 불량 자재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성실함이 무기라던 사람, 친아들보다 더 회사를 아낀다던 사람이 뒤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죠. 심지어 건설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남편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형 프로젝트가 결국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배신이었어요. 이 사실은 삽시간에 회장실로 보고되었고 격분하신 아빠는 당장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회장실 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아빠의 고함이 터져나왔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에 가까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목격한 장면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고 말았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아빠는 뒷목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시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시고 말았거든요.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쿵 하고 쓰러지시는 아빠를 보며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달려가 아빠를 흔들었지만 아빠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빠는 급성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만 되풀이하셨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만 붙어 계신 아빠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큰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쓰러지시고 태산건설이 부도 위기라는 기사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채권단이 집과 회사로 들이닥쳤거든요. 평화롭던 우리 집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신발채로 들어온 낯선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이 끔찍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이미 잠적해버렸는지 연락두절 상태였어요.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사고를 친 남편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남편이 분명 거기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적어도 며느리가 이런 상황이면 문이라도 열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주며 위로해 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시댁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두드리고 애원한 끝에 인터폰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송하던 그 입술이 매몰차게 비틀리며 차가운 말을 뱉어내더라고요. 누구세요? 잡상인 안 받으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민재 씨 여기 있죠?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망한 집구석 며느리가 어디 감히 여기를 찾아와?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기고 저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 전세금이며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전부 다 제 돈으로 우리 아빠 돈으로 해준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덕에 떵떵거리며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인간들이 상황이 불리해지자마자 싹 입을 닫고 저를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꼴을 보니 배신감을 넘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대로 무너지면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거든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홀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는데 차가운 병원 복도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아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시고 회사는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남편이란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이 꿈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그때 꺼져가던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하니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반가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황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걱정이나 사과가 아닌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술집인지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술에 취한 듯 혀 꼬인 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고 난리야?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아빠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아빠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병원으로 와.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는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뭐해? 의사도 아닌데 내가 가면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시기라도 한대?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어요. 너 미쳤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저지른 사고 때문에 쓰러지신 거잖아. 당장 와서 사죄드리고 사태 수습해.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나 지금 바빠. 내가 이 사태 수습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가 감히 오라가라야? 나 지금 투자자들 만나서 접대 중이라고. 회사를 살리려면 내가 이렇게 발로 뛰어야 할 거 아니야. 한가하게 병문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제 목숨줄 챙기려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이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했어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알아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괜히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더니 제 인생이 딱 그 꼴이었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의식 없는 아빠와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차가운 배신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전화가 끊긴 후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의 오랜 신복이신 김 실장님이 한눈에도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저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실장님은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비상계단 구석으로 이끌고 가서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제 눈빛에 실장님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는데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저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봉투 안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내려가는데 종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횡령 내역이 아니라 회계팀 차장인 저조차 까맣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조작의 증거들이었거든요. 서류에는 JN컴퍼니라는 낯선 업체로 수십억 원의 자재, 대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어요. 남편은 구매팀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 유령 회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는 회계팀 실무자들에게 회장님이 지시하신 극비 프로젝트다. 보안이 생명이다라며 입단속을 시키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장부를 검토하는 성격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기에 감히 제가 의심할 수 없는 아빠의 지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렸던 거죠. 그렇게 빼돌린 돈이 흘러간 최종 종착지는 다름 아닌 내연녀의 개인 계좌였고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권된 스위스행 편도 비행기 티켓 복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출국 날짜가 바로 내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장인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든 말든 남편은 제 눈을 속이고 회사를 기만하며 자기 한 몸 챙겨서 내연녀와 함께 해외로 도피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댁 식구들의 행태가 담긴 조사 보고서였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말았죠. 시부모와 시누이는 남편이 잠적한 직후부터 서울 시내 유명 법무법인들을 찾아다니며 채무 상속 포기와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다니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법적으로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들이 빼돌린 재산을 지키면서 이혼을 시킬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에 그들은 뒤에서 저를 완벽하게 버릴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겁게 끓어오르던 슬픔과 분노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면서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계 장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던 제 직업적 본능이 깨어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범죄의 허점을 찾아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차가운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병실로 돌아와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들이닥치셨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척하며 네 아버지 빚 우리 아들한테 넘기지 말라며 악담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연기에 장단을 맞춰드렸죠. 진짜 이혼을 원하시냐고, 정말 후회 안 하시겠냐고 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라며 도장을 꾹 찍어드리자 시어머니는 마치 알터니가 빠진 사람처럼 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셨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나가버리셨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죠. 가세요. 가서 마음껏 기뻐하세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다시 정막이 감도는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있던 아빠의 휴대폰이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 강 회장이라는 낯선 이름이 뜨더라고요. 평소 아빠의 인맥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강 회장이라는 이름은 생소해서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아빠가 쓰러지신 걸 알면서도 전화를 걸 정도면 뭔가 중요한 용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노신사의 목소리였어요. 이 회장, 자네 괜찮은 건가? 기사를 보고 놀라서 전화했네. 아, 혹시 따님이신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딸이라고, 아빠는 지금 의식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주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듣게. 자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내가 사업 실패로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을 대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자네 아버지야. 저는 뜻밖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강 회장님의 다음 말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에게 내려온 황금 동아줄과도 같았어요. 내가 지금은 거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지 모르겠군. 태상건설 부도 걱정하지 말게. 내가 막을 걸세. 자네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내가 무제한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네.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태상건설은 내가 지킬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아버지 곁을 지키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남편도 시댁도 모두 등을 돌린 이 마당에 아빠가 베푼 덕이 이렇게 기적처럼 돌아와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으니까요. 강 회장님은 당장 내일 법무팀과 자금팀을 병원으로 보낼 테니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셨고 저는 연거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적 같은 반전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서더라고요. 만약 제가 지금 당장 강 회장님의 지원 사실을 알린다면 남편과 시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내리고 다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고 그들이 저를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려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어요. 저는 강 회장님의 지원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김 실장님에게조차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져간 이혼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즉, 제가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어 빈털터리로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숙려 기간 단축을 요청해 왔고 저는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빚더미에 눌려 정신이 나가서 자포자기한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며 알터니가 빠졌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잔치라도 벌일 기세라고 했죠. 남편 역시 내연녀와 함께 출국 날짜를 미루고 한국에 남아 이혼이 확정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 마음 편히 재산을 빼돌려 떠날 심산이었겠죠. 저는 그들의 축제 분위기를 모른 척하며 묵묵히 법원 출석 날짜를 기다렸어요.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은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더니 아주 가관인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서연아,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 빚은 뭐 열심히 살다 보면 갚아지겠지. 뻔뻔하게 위로하는 척하며 저를 조롱하는 그 역겨운 입술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어주었어요.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판사 앞에서 담담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고 가벼워 보였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제 손을 놓은 그 순간이 바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지옥불로 뛰어든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잡은 손은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황금 사다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빠의 병실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햇살이 마치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조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뒤통수를 보며 돌아선 지 딱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세상은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다고 믿고 있었고 남편과 그 내연녀는 스위스로 떠날 꿈에 부풀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축배가 독배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뉴스는 태상건설이라는 네 글자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속보 태상건설, 거대 투자사로부터 5천억 규모 투자 유치 확정. 이 기사가 뜨자마자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태상건설 주식은 미친 듯이 치솟아 점상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폭발하며 회사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기사회생했죠. 부도 처리를 위해 회사로 들이닥쳤던 채권단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고 회사 로비는 환호하는 직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모든 건 강 회장님이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주신 덕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이걸 심판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회사에 기생하던 암덩어리를 도려낼 차례였죠. 저는 강 회장님이 붙여주신 국내 최고의 법무팀 변호사들과 마주 앉아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제 눈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유령회사 JN컴퍼니의 자금 흐름도와 그가 위조했던 가짜 재검 계산서들이었어요. 회계팀 차장인 저를 속이기 위해 회장님 특명 보안 프로젝트라며 꾸며냈던 그 치밀한 서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변호사님에게 붉은 펜으로 남편이 빼돌린 자금의 최종 종착지인 내연녀의 계좌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이건 특경법상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적용 가능한 건입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해주세요.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검찰은 제 제보와 증거가 너무나 완벽해서 수사 착수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공항으로 출발해버린 그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죠. 저는 병실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고정해 둔 채 마치 재미있는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뉴스 속보 자막과 함께 현장 화면이 비쳤는데 그 장면은 평생 제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최고의 명장면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든 채 희희낙낙하며 출국장을 빠져나가려던 남편과 내연녀의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가로막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남편은 수사관이 내민 체포영장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고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남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고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상건설 회장 사위야. 라고 발악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뉴스 오디오를 뚫고 생생하게 들려왔죠. 회장 사위. 이미 이혼 도장 찍어서 남남이 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아빠의 이름을 파는 건지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그 모든 서름과 억울함이 저 수갑 채워진 손목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협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액정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아마 TV 뉴스를 보고 기절초풍해서 전화를 건 모양인데 제가 받지 않자 전화는 끊어졌다 울렸다를 반복하며 거의 30통 가까이 계속되더라고요. 그 집요한 진동 소리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소리처럼 느껴져서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소리를 감상했죠. 30번째 전화벨이 울릴 때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어요. 아가, 며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뉴스에 민재가 나오는데 이게 다 꿈이지? 그렇지? 우리 민재가 잡혀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저는 피식 웃으며 아주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꿈이라니요. 뉴스 못 보셨어요? 어머니 아들 회사 돈 수십억 횡령하고 도망가려다 딱 걸려서 잡혀간 거예요. 아, 이제 어머니 아들도 아니지. 범죄자 박민재 씨라고 해야 하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울부짖으시더니 이내 태도를 싹 바꾸고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악담을 퍼붓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마냥 애처롭게 굴었죠. 아가, 내가 미쳤었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너랑 민재 아직 서류 정리 다 안 끝난 거 아니냐? 내가 가서 싹싹 빌게. 민재 좀 꺼내다오. 너네 아빠한테 말 좀 잘해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 응?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닥까지 추할 수 있을까 싶어 경멸감이 들었지만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입을 열었어요. 이봐요, 김말자 씨. 우리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에요. 서류 정리는 법원에서 깔끔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합의? 꿈 깨세요. 저는 콩밥 먹일 생각밖에 없으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시어머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오피스텔이랑 타고 다니시는 차, 그거 다 제 명의인 거 아시죠? 제가 며느리일 때나 드린 거지. 남남인 지금은 엄연한 불법 점유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퇴거 명령서 보냈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번 주 내로 안 비우면 용역 불러서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뭐라고?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핸드폰을 던져놓고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는데 거짓말처럼 아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달려가 아빠 하고 부르자 아빠는 힘겹게 눈을 뜨시며 저를 바라보셨죠.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는 아빠의 손을 꼭 잡는데 따뜻한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더라고요. 마침 TV 화면에서는 뉴스 앵커가 태산건설의 화려한 부활과 함께 횡령범 박민재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멘트를 날리고 있었고요. 아빠는 그 화면을 보시더니 상황을 다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은 잘했다, 내 딸.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낼 수 있었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이 구속되고 아빠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시면서 우리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태산건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아빠도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VIP 병동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복귀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으며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의 너무나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남편은 얌전히 자신의 죗값을 치를 생각은커녕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를 향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뱀은 머리가 잘려도 독이빨을 세운다는 말이 있다던데 제 전 남편이 딱 그 짝이었던 거죠. 회사가 부도의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궤도에 오르며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밀린 결제 서류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현장 소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장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소음마저 겹쳐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진정하시라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라고 달랜 뒤에야 소장님이 뱉어낸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이자 랜드마크가 될 대형 복합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하던 중 건물의 뼈대가 되는 H빔 철골 자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소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설계 도면상에는 최고 등급의 국산 정품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시공된 철골은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산 저가 불량품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구매팀장이었던 남편이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그리고 그 돈으로 내연녀와 호의호식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불량 자재로 바꿔치기를 해두었던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수준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악질적인 범죄였는데 문제는 이미 공사가 60% 이상 진행된 상태라는 거였어요.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부실 공사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잡혀가면서도 우리 회사의 가장 깊숙한 심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설치해두고 갔던 거예요. 제가 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에 있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로 들이닥치셨어요.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서연 나와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무사할 줄 아냐 라며 악다구니를 쓰시는데 그 기세가 예전에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시어머니를 조용한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누런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보란 듯이 흔들어 보이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 꼼꼼하게 작성해둔 자재 바꿔치기 비밀 장부와 납품업체와 몰래 맺은 이중 계약서 원본이었죠. 남편이 구속되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는 엄마, 이게 우리를 살려줄 마지막 동아줄이야. 이걸로 저 여자 협박해서 나 좀 꺼내줘. 라고 귓속말을 남겼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장부를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이라도 되는 양 손에 꽉 쥐고 휘두르며 입가에는 사악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거 보이지? 우리 민재가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더구나. 몇 월 며칠 어느 현장에 어떤 불량 자재가 들어갔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이야. 심지어 네가 결제한 서류 복사본도 여기 다 있어. 네가 몰랐다고 발뺌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저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침착한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간단해. 우리 민재 당장 합의서 써서 풀어주고 그동안 고생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50억 내놔. 안 그러면 이 장부랑 계약서 내일 아침 당장 방송국이랑 신문사에 뿌려버릴 테니까. 너네 회사 부실 공사로 낙인 찍혀서 쫄딱 망하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든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저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태산건설은 그 즉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걸 저도 시어머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감옥에서 빼내고 한몸 단단히 챙겨서 해외로 튀려는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지금의 저는 그 더러운 협박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죠. 심지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회장님 측 비서실에서도 은밀하게 연락이 왔는데 만약 부실 공사 이슈가 터진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를 전면 철회하고 원금 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난 회사가 그리고 겨우 의식을 찾으신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속만 태우며 끙끙 앓아야 했어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며 망설이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옥죄기 시작하셨어요. 왜? 50억이 아까워? 너네 회사 가치에 비하면 껌값 아니니? 고민할 시간 하루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명심하고. 혹시라도 네가 딴 마음 먹을까봐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는데 건설 관련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태산건설 납품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맛보기라며 남편이 거래했던 하청업체 리스트 일부와 불량 자재 사진을 살짝 흘린 것이었는데 글이 올라오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창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태산건설 이번에 살아나나 했더니 역시나네. 저기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취소해야 하나요? 같은 불안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걸 보며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회사의 목을 조여오는 실질적인 공포였고 그들은 저를 파멸시킬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맞지?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내일 정오까지 돈 안 가져오면 본게임 시작할 거야. 그때는 네가 100억을 싸들고 와도 소용없어. 라며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뜨셨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밤새 잠 한 숨 못 자고 고민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뱀 같은 남편과 독사 같은 시어머니가 제 목을 칭칭 감고 조여오는 환영이 보여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 주는 건 범죄자에게 굴복하는 꼴이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남편은 감옥 안에서도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고 죽어서도 독을 남기는 뱀처럼 끈질긴 그들의 악행에 질려버릴 지경이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아빠의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수많은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어스름한 푸른 빛이 사무실 창가를 비출 때쯤 문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대로 저 더러운 인간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 아빠가 어떻게 지킨 회사인데 저런 파렴치한들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엉킨 실타래를 풀 방법을 필사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 되뇌면서요. 그때 문득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횡령을 위해 이용했던 유령 회사와 거래했던 하청업체 사장들, 그들도 과연 남편과 한통속이었을까? 혹시 그들도 남편의 갑질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불량 자재를 납품했던 희생자들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저 장부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간은 촉박했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데드라인인 정오까지는 불과 6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직원들을 소집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싸움은 단순히 돈 50억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자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치고 연기를 시작했죠.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기에 최대한 겁에 질려 아무 생각도 못하는 나약한 며느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졌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50억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그 장부만은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는 제 귓가에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름을 끼치게 했죠.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허침 쓰고 그래. 그래, 언제 가져올 거니? 내 인내심 바닥나기 일보 직전인 거 알지? 현금으로 그 큰 돈을 당장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은행 지점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오늘 저녁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그 일식집 룸으로 오세요. 돈 가방 들고 갈게요. 오냐, 늦으면 알지? 장부랑 계약서 사본. 이미 기자들 이메일에 첨부해 놓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게 세팅해 놨으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지금부터 저녁 7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7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판을 완전히 뒤집을 카드를 찾아내야만 했어요. 저는 김 실장님이 미리 파악해둔 주소지로 차를 거칠게 몰기 시작했죠.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단 지역, 남편과 공모하여 불량자재를 납품했던 강철건업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인기척을 죽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사장이라는 사람은 뉴스에서 본 남편의 구속 소식 때문인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대낮부터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그를 김 실장님이 가로막았고 저는 겁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은밀하고도 섬뜩한 거짓말을 속삭였어요. 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제 남편 박민재 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모든 건 최 사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기는 사장님이 협박해서 억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러다간 사장님이 이 모든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 독박 쓰고 감옥 가시게 생겼다고요. 제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떨어뜨리며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펄펄 뛰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시키다니. 지가 먼저 리베이트 줄 테니까 중국산 싸구려 넣어달라고 협박해놓고 내가 안 된다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누군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죠. 그러니까요. 저도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인간 같지도 않아서 사장님을 돕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남편이 사장님 협박했던 증거 혹시 없으세요?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거요. 그게 있어야 사장님이 사십니다. 그거 없으면 사장님은 꼼짝없이 징역 20년 살게 되실 거예요. 최 사장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망설이는가 싶더니 징역 20년이라는 말에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섰는지 사무실 구석에 있는 금고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금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최 사장, 안전 규정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싼 거 넣어. 돈 벌기 싫어?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안 그러면 거래 끊고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릴 줄 알아.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녹음되어 있었죠. 이거야말로 남편의 숨통을 끊고 시어머니의 협박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최고의 핵무기였어요.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해둔 007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인 일식집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50억 원의 현금 대신 오늘 아침 배달된 신문지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이미 상석에 앉아 비싼 회 한 접시를 거의 다 비우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왔니? 돈은 가져왔어? 저는 말없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당장이라도 가방을 열어보려 하셨지만 저는 그 손을 탁 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잠깐만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먼저 그 장부랑 계약서 원본부터 내놓으세요. 물건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드릴 순 없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라며 투덜거리셨지만 50억이라는 거액 앞이라 그런지 순순히 가방에서 그 낡은 수첩과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마치 승리자가 패배자를 내려다보듯 저를 비웃으시더라고요. 역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며느리는 시어머니 못 이기는 법이지. 진작 말을 들었으면 좋았잖아. 그럼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가 돈 가방에 잠금 장치에 손을 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번개 같은 속도로 테이블 위에 장부와 서류를 낚아채 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방문을 향해 신호를 보내듯 목청껏 소리쳤죠. 지금입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잠복해 있던 강력계 형사님들이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돈 가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셨는데 털썩하고 열린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50억 원의 현금이 아니라 구겨진 폐신문지 뭉치들이었죠. 바닥에 흩뿌려지는 신문지 조각들을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에 비명을 지르셨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야 이서연, 네가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형사님은 단호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김말자 씨, 당신을 공갈 협박 및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경찰서로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품에 안았던 비밀 장부와 최 사장에게서 받은 USB를 담당 형사님께 모두 제출했어요. 이로써 시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도 감옥에 가게 생겼고 아들의 죄목만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회사의 존폐가 걸린 부실 자재 문제였죠.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대담한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 세례 앞에 섰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부터 전했죠. 태산건설 대표 직원으로 나오게 된 이서연입니다. 저희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과거 담당자의 비리로 인한 심각한 자재 결함을 선제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비록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지만 고객의 안전과 신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에 해당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림으로 바뀌더니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건설사들이라면 쉬쉬하며 덮으려 했을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전이라는 가치를 택한 태산건설의 결단에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죠. 비리 기업이라는 오명 대신 양심 기업,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태산건설 응원 챌린지까지 이어졌어요. 위기가 기회로 뒤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 회장님 역시 자네의 그 정직함과 결단력이 내 마음을 움직였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라며 투자를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덕분에 곤두박질 칠 뻔했던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은커녕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답니다. 반면 구치소에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맛보게 되었어요. 제가 제출한 최 사장의 녹취록과 시어머니가 가져온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단순 횡령 혐의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거든요. 변호사 말로는 최소 징역 15년 이상은 나올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화면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이제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심어둔 독에 자신이 중독되어 파멸해가는 꼴이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이제야말로 아빠와 함께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날의 사처들이 아물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마치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공평한 치유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치열했던 전쟁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찾아왔거든요. 그 사이 우리 태산건설은 창립 이래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양심 기업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수주 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아빠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경영 일선에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훌훌 털고 일어나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고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저 회장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실력으로 인정받아 당당히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회사의 핵심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죠.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위기의 순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태산건설을 구원한 이서연 전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신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해온 축사 대신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건넸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태산건설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모든 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을 내려오는데 아빠가 저를 향해 엄지를 척 들어 보이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 하나로 지난날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회전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노파가 경비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때 묻은 얼굴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 김말자 씨였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공갈 협박 미수와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제가 퇴거 명령을 내려 쫓겨난 이후 오갈 데가 없어 찜질방과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인 남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경비원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넙죽 엎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 서연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밥 한 끼만 먹여줘. 응? 갈 데가 없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 바짓단을 잡으려는 그 시커먼 손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지갑이라도 열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들이 제 인생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정심? 그런 건 사치였어요. 저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경비원에게 짧고 간결하게 지시했죠.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 아닌가요? 손님들 불편해하시니 얼른 내보내세요. 아, 네. 전무님, 죄송합니다. 이봐요, 할머니. 얼른 나가요.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쿨하게 몸을 돌려 제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 초라한 형상을 보며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죠. 당신의 업보예요. 부디 그곳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세요. 차를 타고 향한 곳은 강 회장님과의 미팅 장소였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아드님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강민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해 강 회장님의 투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실력파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일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취미와 가치관 이야기로 이어졌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전무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이겨내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네요. 일적으로도 그리고 사적으로도요. 그 정중하고 진솔한 고백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사랑에 배신당해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다시 봄눈 녹듯 설렘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저도요, 본부장님. 이라고 대답했죠.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빠가 선물해 주신 새로운 집 테라스에 앉아 아빠와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신혼집에서 바라보던 그 풍경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긴 삶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기에 더 깊이 있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아빠는 와인을 한 모금 드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를 고생시켰구나.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빠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도 깨달았는걸요. 그래, 그게 뭔데? 아빠의 물음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독백하듯 대답했어요.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힘이요. 과거의 상처는 가슴 한구석에 흉터로 남았지만 저는 이제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흉터는 제가 폭풍우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굳은 살이니까요.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이면 물이 새지만 금이 간 곳을 황금으로 때우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품이 된다는 일본의 킨츠기라는 공예처럼 제 인생도 상처를 통해 더 빛나는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테라스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저는 맑게 갠 밤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엄마에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저의 눈부신 미래에게 약속하듯이 말이죠.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겠다고.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서연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벼랑 끝까지 몰렸던 한 여자가 눈물을 닦고 스스로 일어서서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고 다시 봄날을 맞이하는 과정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죠. 특히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던 모습은 듣는 내내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도 서연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나만 등 돌린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서연님이 보여주셨듯이 깨진 항아리도 금으로 때우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품이 된다는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언젠가는 나를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훈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연님의 앞날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스한 봄바람만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서연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